영국 1143년 스티븐과 마틸다의 내전으로 명예가 돈으로 바뀐 링컨 근처의 연기 가득한 선술집에서 제프리 드 맨더빌 경은 자신을 파멸시킨 주사위를 바라봅니다. 사흘간의 도박으로 말과 갑옷, 땅, 그리고 마침내 존엄성까지 잃게 됩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모든 것을 얻은 라이벌 남작 윌리엄 드 루말의 경이 앉아 있습니다. 제프리는 3마일 떨어진 저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강력한 레이스터 백작의 딸인 아내 엘리너 부인을 제외하고는 내기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프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말을 하자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와 그마한 입을 걸고 새벽이 되자 거래가 완료되고 기사의 명예는 불빛과 포도주 속에서 사라집니다. 제프리 드 맨더빌이 항상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링컨셔에서 소박한 영지를 소유한 존경받는 기사였던 그는 남북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잔혹한 왕위 계승 위기인 아나키 시대는 충성심이 모래알처럼 변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도박은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기사들끼리 작은 내기를 하다가 용병과 떠돌이 귀족들이 모이는 선술집에서 큰 판돈을 걸었습니다. 중독은 오락으로 위장한 채 서서히 커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까지 계속됩니다. 1143년 제프리는 빚을 갚느라 상속받은 땅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3년 전 엘레노어 공비와의 결혼은 그녀의 아버지인 레이스터 백작이 동맹을 맺기 위해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지참금과 은,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한 곳과의 인맥을 가져왔습니다. 제프리는 이미 지참금 땅의 일부를 몰래 팔아 이전의 도박 손실을 충당했습니다. 엘리너는 모릅니다. 그녀의 가족도 모릅니다.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제프리의 표식을 많이 보유한 윌리엄 드 루말의 경은 계속 승리합니다. 주사위 게임은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제프리는 자신의 운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운은 절대 바뀌지 않죠. 자정 무렵, 그는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새벽 2시에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땅을 걸고 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절망에 빠져 술에 취해 한 번만 더 굴리면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윌리엄 경은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에게는 아내밖에 남지 않았어. 그녀는 오늘 밤 당신이 잃은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조롱의 의미로 제프리가 패배를 인정하도록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술과 절망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제프리는 이를 기회로 여깁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아내와 그마 한 입을 걸고 방 안은 충격적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분명 농담일 겁니다. 이 무법 시대에도 고귀하게 태어난 여성은 내기를 걸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결혼은 신성한 유대, 정치적 동맹, 가족과 교회의 승인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제프리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나머지 이기고 코인을 가져가서 도박을 계속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뒤틀린 논리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 아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내의 가치에 반해 빌린 것입니다. 라이벌을 모욕하고 강력한 레이스터 가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윌리엄 경은 제안을 수락합니다. 12명의 남자가 내기를 목격하고 그를 아는 상인이 양피지에 내기 조건을 기록하고 두 사람의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제프리가 굴러갑니다. 제프리가 집니다. 금화 하나가 탁자 위로 미끄러집니다. 제프리는 손바닥에서 그 무게를 느끼며 금화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아내와 명예, 미래를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금속 조각과 맞바꾼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제프리는 윌리엄 경과 6명의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저택으로 향합니다. 하인들에 의해 깨어난 엘리너는 아직 잠옷을 입은 채로 무장한 자들의 등장에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채로 홀로 끌려갑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제프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았지만 너무 자존심이 강해 공포를 온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엘리너에게 빚을 갚기 위해 윌리엄 경의 집으로 일시적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시적인 인질 상황인 정치적 합의라고 둘러댑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총명한 엘리너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윌리엄 경의 부하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한 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피지를 들고 온 상인은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법적 서류를 제시합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너 드 맨더빌 부인, 부채 정산을 위해 영구적으로 양도, 가치, 금화 한 냥이라는 조건을 읽은 그녀는 자신이 가축처럼 팔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저택에 울려 퍼졌고 순수한 배신감과 분노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겁쟁이, 악마, 신과 인간의 저주라고 부르며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끌려갑니다. 제프리는 손바닥에 무거운 금화 하나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벌써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다시는 아내를 보지 못합니다. 윌리엄 경은 엘리너를 볼링브룩에 있는 성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아내나 정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치범이자 강력한 가문에 대항하는 지렛대였죠. 그는 엘리너를 편안한 방에 가둬두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립니다. 한편 엘리너는 동정심 많은 하인을 통해 아버지에게 편지를 몰래 전합니다. 편지는 짧지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프리가 저를 동전에 팔아넘겼어요. 저는 볼링브룩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레스터 백작 로버트 드 보몬트는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중 한 명입니다. 마틸다 황후의 핵심 후원자인 그는 군대를 지휘하고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분노는 전설적입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보내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선술집을 찾아 목격자를 찾고 계약서 사본을 입수합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프리 드 맨더빌은 술에 취한 도박에서 백작의 딸인 아내를 금화 한 잎에 팔아넘겼습니다. 백작은 미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딸의 발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굴욕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윌리엄 경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윌리엄은 합법적인 내기에서 목격하고 문서화된 증거로 이겼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백작은 조용히 딸을 되찾은 다음 영국의 모든 기사들에게 귀족 가문의 불명예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제프리를 처벌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그 답은 상상보다 어둡습니다. 역사가들이 모두 기록하기에는 너무 잔인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구독하세요. 이제 제프리의 운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작의 부하들이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볼링브룩성에 도착합니다. 윌리엄 경은 자신의 열세를 인식하고 엘리너를 영구히 붙잡아둘 생각이 없음을 깨닫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백작이 군사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엘레노어를 무사히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백작은 동의하지만 그 약속이 제프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레노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신체적으로는 무사한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볼링브룩에서의 시간을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제프리에게 돌아가거나 결혼 생활을 회복하자는 제안도 거부합니다. 그는 나를 동전에 팔아넘겼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그의 말보다 가치가 낮아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놔두세요. 제프리는 백작이 엘리너의 귀환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는 거짓말로 회의에 유인됩니다. 그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백작의 저택에 도착해 해명하고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비병에게 붙잡혀 비공개 재판에 끌려갑니다.
백작과 그의 딸, 그리고 12명의 증인이 재판을 받습니다. 계약서가 낭독됩니다. 선술집의 증인들이 증언합니다. 굴욕은 끝났습니다. 백작이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넌 내 딸을 동전 한 잎으로 평가했다. 넌 동전 한 잎으로 며칠 동안 죽게 될 것이다. 금화 1페니당 240페니가 있다. 하루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죽는 데는 8개월이 걸리며 매 순간마다 자신이 팔았던 물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제프리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비명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집니다. 성지에서 복무했던 고문관 휴가 구안에는 체계적인 형벌은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프리는 8개월 동안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지만 빨리 죽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정되어 매일 그를 관찰하고 감염을 치료하며 음식과 음료를 강제로 먹이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쇼크, 감염 또는 절망으로 인한 사망은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달, 타락 제프리는 발가벗겨진 채 웅크리기에도 좁은 감방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는 돼지에게나 먹일 법한 배설물을 먹으며 강제로 대소변을 보게 되고 존엄성을 박탈당합니다. 매일 아침 하인들이 매매 계약서를 낭독하며 그가 고통받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피부를 찢는 무딘 면도날로 매주 면도됩니다. 그의 손톱과 발톱은 매주 하나씩 천천히 제거됩니다. 고통은 지속되지만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죽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의 간청은 무시됩니다. 고문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의 정체성을 모두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한때 갑옷을 입고 존경을 받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몸조차 통제할 수 없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두 번째 달, 육체적 파괴 고문이 심해집니다. 그의 손가락은 하나씩 부러진 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비뚤어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대가 완전히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관절이 분리될 수 있도록 선반에 늘어뜨려서 지속적인 고통을 주지만 여전히 살아있게 하는 정밀한 고문입니다. 그는 등과 가슴에 뜨거운 다리미로 패턴을 그리며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은 치명적인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잘 치료됩니다. 그는 목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비명을 지르다가 목이 너무 손상되어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비명을 지릅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며 제프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고문을 조절하지만 절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비가 아닌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뚤어진 형태의 의료, 치유입니다. 세 번째 달, 심리적 파괴 휴는 심리적 고문을 소개합니다. 제프리는 아버지가 선택한 기사와 재혼한 아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가 새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행복해하며 남편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전 친구들이 그의 몰락을 조롱하고 가족들이 그를 버렸으며 그의 이름이 영국 전역에서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조작된 이야기가 담긴 편지가 그에게 읽혀집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프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절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눈부신 빛에 노출됩니다. 감각 조작은 시간을 추적하는 그의 능력을 파괴합니다. 그는 자신이 몇 달 동안 갇혀 있는지, 몇 년 동안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고문이 됩니다. 네 번째 달, 상징적 처벌. 4개월이 되는 날, 휴는 특별한 고문을 가합니다. 뜨거운 인두로 제프리의 혀를 찌른 다음 상처 부위에 동전을 넣습니다. 휴는 당신이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동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계속 열려 있고 동전은 혀에 박혀 있어 먹고 마시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제비를 삼킬 때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떠올립니다.
내기할 때 흔들던 왼손을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부수는 장치에 넣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다시 붓고 다시 부러집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그의 손은 뒤틀린 손톱이 되어 쓸모없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다섯 번째 달, 공개적인 굴욕 제프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잔치 중 백작의 안뜰에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전시되었고 그의 부서진 몸은 모인 모든 귀족들이 볼 수 있었어요. 엘리너는 임신한 몸으로 새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프리를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동정이나 용서가 아니라 차가운 만족감을 봅니다. 그녀는 일어나 남편이 묶여있는 곳으로 걸어가 5개월 만에 남편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당신은 동전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인 귀족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제프리는 어떤 신체적 고문보다 더 심한 굴욕을 당한 채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순간 제프리는 이전에 어떤 고문으로도 건드릴 수 없었던 무언가를 깨뜨립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번성하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행복해하는 엘리너를 보는 것은 어떻게든 이 일을 되돌리고 용서하고 잊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여섯 번째 달, 느린 굶주림. 그의 음식은 최소한의 양으로 줄어들어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만 계속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수개월간의 고문으로 이미 약해진 그의 몸은 스스로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소실됩니다. 뼈가 피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닮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매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악화를 지켜보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동전보다 적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는 낫지. 제프리는 죽음을 구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말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개월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한 그의 정신은 의식과 거의 닮지 않은 상태로 후퇴했습니다. 일곱 번째 달, 기다림 휴는 백작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의학적 개입과 상관없이 그의 몸은 멈출 것입니다. 백작은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달을 가장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에 비해 고문은 거의 완만해집니다. 제프리는 깨끗이 씻기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자비가 아니라 마지막 형벌을 위해 의식을 잃지 않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재단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제프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친절은 마지막 순간에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충분히 소생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달, 사형 집행 체포된 지 정확히 8개월이 되는 240일째 되는 날, 제프리는 특별한 방으로 끌려갑니다. 엘리너는 갓난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작과 그의 고문들, 선술집에 있던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백작은 고개를 겨우 들 수 있는 제프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딸을 동전 한 잎에 팔았소. 당신은 그 동전에 대해 8개월 동안 하루 한 페니씩 8개월 동안의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렀소. 이제 마지막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형 집행인이 단검을 들고 앞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죽음은 순식간에 오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정확한 지시에 따라 제프리의 의식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출혈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특정 순서대로 동맥을 끊어 일련의 작은 상처를 냅니다. 제프리가 죽는 데는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고인 자신의 피를 보며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망가진 몸을 결국 포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엘리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후회였다고 합니다. 제프리의 시신은 기독교식으로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거리로 옮겨져 범죄자나
자살자의 전통적인 처리 방식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영혼이 걷지 못하도록 매장 장소에 말뚝을 박습니다. 표식도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족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마치 제프리 드 맨더빌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퍼져나갑니다. 음유 시인들은 아내를 동전에 팔고 8개월의 고통으로 대가를 치른 기사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기사들에게 서약을 지키고 아내를 존중하며 악덕이 미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피터버러 수도원의 수도사 토마스 형제는 이 이야기를 수도원 연대기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매달 고문을 자세히 묘사하고 제프리를 살릴 수 있었던 의학적 개입을 언급하며 공개적인 굴욕과 마지막 처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임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모든 남성에게 교훈이 되게 하소서. 레스터 백작은 가족의 명예에 반하는 범죄에는 죽음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단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중세 연대기에는 아내를 판 기사가 언급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명예와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도덕주의적 허구라고 일축합니다. 2008년까지는 말이죠. 링컨셔의 한 옛 저택 지하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숨겨진 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부러진 뼈가 잘 아물지 않은 광범위한 외상의 증거, 화상 자국, 장기간 영양실조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혀가 있었을 턱뼈에 박힌 작은 금화가 발견되는 등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유골의 연대는 12세기 중반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귀족 혈통으로 추정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저택은 드 맨더빌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가 발굴을 통해 도박 계약서 4번, 8개월간의 수감 기간 동안 시행된 치료를 자세히 기록한 의료 기록, 처형 과정을 설명한 최종 보고서 등 문서가 담긴 봉인된 칸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제프리 드 맨더빌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아내를 팔았으며 죽기 전 8개월 동안 조직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전에 봉인된 보몬트 가문의 기록 보관소에 접근합니다. 그 안에는 레스터 백작과 그의 고문들이 제프리의 형벌을 세심하게 계획한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너의 트라우마, 복수에 대한 열망, 제프리의 고통을 목격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묘사한 편지도 있습니다. 제프리가 처형되기 직전에 쓴 한 편지에는 엘리너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굴욕, 무력감, 배신감 등 제가 겪은 고통을 그도 겪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문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허함만 느껴졌죠. 그는 자신의 나약함으로 우리 모두를 파괴했고 복수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은 격렬한 학계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작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8개월간의 고문이 제프리의 범죄에 비례했을까요? 엘리너가 개입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최대한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 옳았나요? 법률사학자들은 중세법이 제프리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아내를 파는 행위는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이지만 영국 관습법에 따라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백작의 사사로운 정의는 법적 공백을 메웠지만 처벌한 범죄만큼이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엘리너가 이야기에서 지워진 것에 주목합니다. 엘리너는 제프리의 거래에서 재산으로, 아버지의 복수에서 명예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엘리너 자신의 목소리, 복수를 넘어선 자신의 욕망은 기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프리의 이야기는 중독으로 인한 파괴, 사람을 재산으로 취급했을 때의 결과, 복수의 한계, 불명예의 대가 등 시대를 초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사들에게 결혼의 유대와 가족 간의 동맹을 존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현대에는 여성이 남성 권력 투쟁에서 돈이 되고 사적인 복수가 정의를 대신하며 인간성보다 명예가 더 중요했던 시스템의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제프리가 죽었던 발굴된 방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연결된 철제 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화학 분석 결과 수백 년 전의 피로 확인된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근처 박물관 진열장에는 턱뼈에 박힌 동전이 한 기사의 운명을 결정지은 도박 계약서 옆에 놓여 있습니다. 중세 라틴어로 쓰여진 계약서의 마지막 줄은 한 아내를 동전 한 개에 양도하고 목격하고 도미했다라고 간단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몇 년 후 누군가가 다른 손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액 지불, 이자 포함. 제프리 드 맨더빌경은 동전 한 개의 아내를 팔고 8개월 동안의 조직적인 고문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고학에 의해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허구로 치부되어 수세기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역사가 숨기려 했던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하세요. 가장 어두운 진실도 기억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형벌은 정의로운 것이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정의의 탈을 쓴 복수였나요? 언제 처벌이 범죄보다 더 심해질까요? 제프리의 동전은 뼈에 박힌 채 여전히 존재하며 기사의 명예가 선술집에서 죽던 날 밤의 영원한 증거이며 8개월 후 기사 자신은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된 채 지하 감옥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